자,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국어도 공식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수학 같은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낸 학생도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 친구들은 자기 공식이 편하면 자기 공식을 쓰겠죠. 실제로 미분의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국어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읽어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읽으라고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걸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되게 잘 그린 그림일 수 있는데 실기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했냐 안 했냐를 항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글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우리 문학은 우리가 이제 3월 초에 개강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이제 좀 그냥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을 쭉 읽어볼 텐데 기본적으로 글 읽는 방법을 같이 연습을 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이 다 읽을 줄 아세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독서 비문학 개념이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거고 예시인데 제가 원래 이제 서울대 1학년 때 야구부를 했었고 그 뒤로 공부하고 이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가 야구를 하러 간 날이 더 많아요. 진짜. 그래서 야구를 막 못 보고 있다가 요즘 너무 막 취미 생활도 없고 맨날 막 주에 100시간씩 일하고 이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야. 그래서 작년 가을 야구 때부터 이렇게 야구를 좀 다니다 보니까 또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응원할 팀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솔직히 못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네는 부산이잖아. 그러면 이제 댓글에 막 달려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개막하라 그랬더니 개막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슨 얘기인지 느낌 왔죠 지금? 또 이제 보통은 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봄에는 잘해서 봄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봄대도 아니야. 봄도 안 왔나 봐. 그럼 봐봐. 원래 개막하다는 붙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띄어쓰기를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개막을 한 거잖아. 지금 이거는 뭐예요?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막하다가 돼버리면 그 앞에 붙어있는 개는 그 도구의 그 개인가?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 진짜 엉망진창으로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실제 국어 어법상에서 띄어쓰기는 그냥 붙여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봐봐. 얘도 일종의 접두사나 합성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 거고 개막하다도 얘가 접사기 때문에 붙여 써야 돼요. 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실 거예요. 접사니 뭐니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실제 띄어쓰기는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중간에 개막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개막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붙여 쓸 거냐 아니면 느낌을 띄어 쓸 거냐에 따라 벌써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학적인 정보가 있고 비문학적인 정보가 있어요. 비문학적인 정보의 시작은 여기부터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도 비문학글의 정확함을 더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문법 시간을 할 거니까 오늘은 문법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 거야. 이제 전역친 x 나는 I 또는 이게 미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주어로 쓰일 때랑 목적으로 쓰일 때 차다는 그냥 키라고 할게 정말 말 그대로.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전 여친이 나를 차다가 될 수도 있고요. 전 여친이 나에게 차였다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완전히 정반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찬 이유와 차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저보고 이제 쓰레기라고 해서 그대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내가 찼는지. 심지어 제가 이 모양 이 꼴에 찼어요. 꼴에 찼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여기. 전 여친이 나에게 차였다요. 자, 그럼 봐 여러분. 흰색 단어들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완전 정반대가 되잖아. 이런 게 독서 비문학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문법이라는 단원에서 다루고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전화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보세요라는 얘기가 다 의미가 달라지잖아. 여기까지 문법이라는 단어 내서 담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문법의 이름이 과목명이 이제 언어로 바뀐 이유가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문법 언어 단원에서 언어 과목에서 다루는 거니까 이제 진정한 독서나 비문학 어디로 가냐면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화법 전문하고 포함인데 이쪽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이 화법작문까지 포함인데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는 내신의 방향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제일 정확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게 그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올해만 벌써 고1 내신만 20개 넘어요. 이 지역에서만. 이 지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120개인가 130개인가 그래요. 그중에 내가 50개 이상의 학교를 했고 올해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되게 타당한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제 고1 때부터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하자면 사고력과 암기력을 평가하잖아. 그런데 중딩 잼민이들은 아직 뭘 모르니까 주로 암기력 측정해요. 얘네들은 거의 사고력이 미미해.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고1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중3들이거든요. 우리 중3들이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이제 준비를 해놔야죠. 자, 그럼 봐봐. 사고력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국어에서 이렇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화법과 작문, 두 번째는 문학, 세 번째는 독서요. 자,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1, 2, 3학년 때 이렇게 사고력을 변별하려고 해. 자, 그럼 이 지역에서 공부를 좀 하는 학교로 가봅시다. 아주 잘하는 학교. 예를 들면 해운대고로 가잖아. 해운대고는 독서를 1학년 때부터 사고력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반면에 이제 부산해고는 해운대고만큼은 아니지만 해운대고에 충분히 비빌만한 또 학교잖아. 그럼 부산해고는 1학년 때부터 문학을 가지고 사고력으로 변별하려고 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작, 문학, 독서로 갈수록 사고력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렇다고 암기를 안 할 건 아니야. 이제 우리 중3 학생들 곧 있다가 3월달 끝나고 4월달부터 내신 특강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는 막 외울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외우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거는 거의 이제 끝나간다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이제 사고력 평가거든. 근데 이 사고력이라는 것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력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미분법이라는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국어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글의 구성 원리야. 그럼 이 글의 구성 원리라는 거 첫 번째. 글은 꼭 뭘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주제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돼. 그쵸? 글을 왜 써? 내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쓰는 거잖아. 그게 바로 주제라는 거야. 주제는 저는 이제 토픽이라고도 쓰고 메인 아이디어라고도 써요. 뭐 상관없어. 어쨌든 중심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는 가치가 제일 높겠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정보 가치라고 표현할 건데 정보 가치가 제일 높은 애가 주제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이걸 주제임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강조성의 글의 구성 원리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제를 쓰려고 하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야 되는지가 있을 거 아니야. 즉 단계별로 주제를 전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바로 단계성의 원리라고 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론에서 뭐 하죠, 보통? 그렇죠. 먼저 도입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자신의 주장이라든지 근거를 밝히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요약 정리하고 뭐 의의나 뭐 전망이나 한계나 보완 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갖춰야 되는 원리들이 쭉 있기 때문에 자, 이쪽 기준으로 다시 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갖춰야 되는 원리들을 정리를 할게. 그걸 글의 구성 원리라고 하고 첫 번째는 통일성이라는 애야. 통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에 관련된 원리야. 통일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집성과 완결성이야. 자, 완결성은 이런 거야. 내가 problem, 문제점을 얘기하면 솔루션,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또는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또는 cause,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든지 문제점을 한 개, 두 개 얘기했으면 해결책도 한 개, 두 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해결책 하나만 얘기하면 얘는 뭐가 빠져 있는 거야? 해결책 두 번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없는 상태로 글을 썼잖아. 뭐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있어. 잠깐만, 얘네는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죠. 이거는 완결성이 지켜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응집성이라는 애는 뭐냐면 정보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정보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이게 예시인지 비교 대조인지 즉 정보라는 게 응집, 뭉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을 뭉칠 때도 막 이렇게 쌀이 눈은 잘 안 뭉쳐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종의 접착제 기능을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한방눈은 잘 뭉쳐지는 게 눈송이가 덩어리가 크면 사실은 실제로는 그 이제 얼음 결정들이 막 뻗어져 나갔으니까 중간중간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쭉꾹 누르는 상태에서 그 공간들이 이제 메꿔지면서 아마 단단해지는 일종의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글들도요, 접착제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앞에 보면요. 잠깐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전 여친, 나, 차만 가지고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데 전 여친이 나를 차다 또는 전 여친이 나에게 차이다. 뭐가 붙어 있죠? 조사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접착제들이 이 정보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저 따라오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집성이라고 하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요. 자, 좀 더 어려운 말로 바꿨을게. 쉽게 얘기하면 접착제고 어렵게 얘기하면은 뭐다? 정보의 관계를 규정해줘요. 이 관계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걸 못 배웠어요. 근데 보면 봐봐. 예시를 모르진 않지. 비교대조를 모르진 않는데 비교대조 살점은 뭐야? 그러면은 약간 벙찌려고 해요. 이제 그런 게 문제점들이고 이게 되게 쉽거든요. 수학이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러니까 미분 공식처럼. 근데 막상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내가 왜 못했지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문제를 풀거나 글을 읽으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건 주제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일관성이라고 해서 내가 뭐나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의 관점이 유지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뭔가 주장을 했잖아. 나는 A가 좋다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A가 나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이런 거는 반론인데 내 글 안에 이런 반론이 섞여 있으면 내 주장이 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 반론을 언급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언급한다면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예상 가능한 반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줘야만 내 주장이 어떻게 돼? 일관될 거 아니야. 여기에 갑자기 막 논란 껴버리고 이러면 내 주관이 흔들릴 거 아니야. 주장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일관돼야 된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통일성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안 돼. 갑자기 제가 여기서 콩이라고 했다고 쳐봐. 너무 생뚱맞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없는 거야? 통일성이 없는 거야. 또는 포괄성. 뭔가 정보를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전 여친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콩이라는 강아지는 전 여친 강아지인데 얘는 좀 보고 싶어요. 아직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야구, 뭐 콩이, 뭐 윤동주 전혀 아무 상관이 없잖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했다고 하면은 그래 베이노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뭐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것들 안에 넣을 수 있는 일종의 포괄성이 될 수가 있더라. 포괄은 전체를 이렇게 합하고 있다. 다 더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리고성 원리는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강조성. 아까 얘기했죠. 강조해야 된다. 다섯 번째 뭐가 있다? 단계성이 있는데 이렇게 5가지 먼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어차피 이게 한 번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차 듣다 보면 정리가 되실 거고 아마 고등학생들은 흘러가듯이 한번 보셔도 이미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돼 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글을 하나 보실 거고요. 자, 저쪽 가서 이제 필기 또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쪽 봅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야.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중 구조를 가져가는 것인데 그 논중 구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주장이야. 주장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야. 근거에 대한 예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서울대를 가시려고 하면 이건 꼭 쓰셔야 돼요. 예상 가능 반론과 재반박. 왜냐면 대학 가시면 논문 쓰는 거거든. 그럼 논문은 결국에는 내 주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상 가능 반론이라는 예상 가능한 공격을 미리 쓰고 방어를 미리 하는 거야. 예상 가능 반론과 재반박을 꼭 써줘야 돼, 서울대는. 반면에 연세대는 이거를 써주면 가점이고 서울대는 안 쓰면 감점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여러분. 만약에 뭔가 논설문 구조에서 논란이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논란이 아니라, 즉, 내 주장에 대한 논란은 없어. 내 주장에 대한 예상 가능 반론이 있었을 뿐이야. 여기가 필기 되셨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이게 의외로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고3들은 안 틀려 이제. 그런데 고1들이 이제 변별이 되니까 학교 내신에서 내시는 거거든. 그럼 고1들에서 이쪽으로 와볼게. 틀리는 게 뭐냐면 8페이지 첫 번째 문제부터 애들이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내용을 쭉 읽어보잖아.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요. 연한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한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한 생태가 탁월하다라고 뭐하고 있어? 주장을 했잖아. 자, 그러면 주장에 대해서 물론 야, 얼마나 흡수할 수가 있는데? 라고 회의적이잖아.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잖아. 그럼 봐. 이거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떼버리면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청해 문장을 사용해요. 뭐 청해 문장은 둘째 치고 논란이 있나? 이렇게 읽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8페이지의 3단락의 첫 번째 줄입니다. 그렇죠. 링으로 된 교재에다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 링으로 된 교재 첫 줄 보시면 연한 생태계 중 연한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탁월하다. 물론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회의, 의심,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봐봐. 논설문에서는 논란이 없다 그랬죠. 그럼 얘는 논란이 아니라 뭐라고 바꿨어야 되겠어? 예상과는 반론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들만 가져와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논란이 아니라 예상과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1번 정답 끝이에요. 왜? 논란은 없어. 그럼 논란이 아니면 뭔데요? 3번에서 얘기해 주잖아. 뭐라고? 예상과는 반론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3번이 맞는 선지고 1번이 틀린 선지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렵다며 그 얘기야. 어려운 거는 글을 읽고 모르는 어휘를 찾고 하다 보면 차근차근 실력이 느는데 당장 여러분이 맞출 능력이 있으면 그걸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여긴 분명히 공식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식으로 풀었을 때 아주 깔끔하게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모르니까 여러분 각자 막 엄청 고생을 해서 고3 되면 다 맞춰.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왜? 이 공식으로 풀면 너무나 쉽고 깔끔해지는데 이걸 자꾸 자기가 고생해서 막 이상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1번이 틀렸는지 이해되셨어요? 논설문에는 논란은 없다. 내 화자에 주장에 대한 논란은 없다. 뭐만 있다 그러면 예상가는 반론만 있다. 따라서 논란이 아니라 예상가는 반론이 맞는 선지다. 1번은 틀린 선지다. 정답은 1번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